화폐 개혁을 한다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화폐 개혁을 다룬 유튜브나 인터넷 글들을 보면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땅을 사라고 합니다. 또는 집을 사라고도 하고요. 달러를 사라고도 합니다. 또는 금을 사라고도 합니다. 진짜 이거 사두면 될까요? 정말 화폐 개혁을 하면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게 될까요? 그리고 화폐 개혁은 정말 하게 될까요? 화폐 개혁을 한 후에 실물 자산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얼마로 주느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반전이 있는 화폐 개혁 이야기, 오늘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더 깊이 생각하는 채널 C 그아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제 화폐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은 화폐 가치를 1000분의 1로 축소하는 리디노메이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1000원에서 0을 3개 떼버리고 1원으로, 100만원에서 0을 3개 떼버리고 1000원으로, 그리고 1억원에서 0을 3개 제거하고 10만원으로 화폐 가치를 축소하는 형태의 화폐 개혁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국격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OECD 국가들을 보면 1달러당 환율이 보통 한 자릿수 아니면 두 자릿수, 많아도 세 자릿수 정도인데 우리나라만 네 자릿수라는 겁니다. 중국이 1달러당 7위안, 일본 엔화가 1달러당 109엔, 태국 바트화가 1달러당 30바트, 이런 수준인데 우리만 네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경제력에 맞지 않다, 즉 국격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도 화폐 개혁을 해서 1달러당 환율을 한 자리로 맞추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달러당 네 자릿수 환율이 왜 국격을 낮추는 일인지, 달러당 한 자릿수 환율이 되면 국격이 정말 올라가기는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자칫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파장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화폐 개혁을 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명분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시시한 이유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 회자되고 있는 화폐 개혁이 필요한 이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였고요. 화폐 개혁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로 드는 것은 화폐 개혁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의 거래 편의, 그리고 기장, 즉 회계 시스템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 우리가 거래할 때도 그렇고 회계장부에 기록할 때도 0을 3개 덜 적으면 그만큼 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서 0을 3개 생략하고 가격을 표시한 메뉴판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기에도 좋고 편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폐 개혁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라고 얘기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편리함을 얻는 데 비해 화폐 개혁에 들어간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진짜 화폐 개혁을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 화폐 개혁을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지하자금 양성화에 있을 겁니다. 지하 경제에 돌고 있는 지하자금들이 화폐 개혁을 하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세금도 더 늘게 될 것이고, 이 돈들을 산업자금화하면 경제학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경제성장률도 매년 2에서 4% 정도 더 올릴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현재 정권이 화폐 개혁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화폐 개혁이 필요하고 또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화폐 가치를 축소하는 방식의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냐?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화폐 가치 축소로 인해서 화폐 가치 착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억 원 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달 만에 7억 원으로 오른다면 우린 한 달 사이에 많이 올랐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화폐 개혁이 일어나서 6억 원 하던 아파트가 60만 원으로 표시되고 이 아파트가 한 달 만에 70만 원으로 오른다면 오름폭은 똑같지만 상대적으로 이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못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도 우리에겐 10만 원 단위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폭으로 올랐지만 오른 체감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자산 전체에서 일어나게 될 거니까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가 많아지고 결국 실물자산 가격이 오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상승한 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한 잔에 4,200원 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5,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화폐 개혁이 돼서 4.2로 표시되어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우수리를 떼고 5.0으로 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커피뿐만 아니라 실물자산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화폐 개혁을 했을 때 지하자금이 양성화되는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자금들이 화폐 개혁이 되었다고 해서 국권을 들고 당당하게 은행 가서 신권으로 교환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돈 많이 들고 은행에 가면 당연히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이 될 거고, 그럼 국세청에서는 돈의 출처를 묻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엄청난 세금 추징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지하자금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국권화폐를 신권화폐로 교환할 것이냐? 지하자금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국권으로 실물자산을 구입하고 나중에 팔면서 신권을 받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교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니까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물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방향 모두 결국에는 실물자산으로 귀결되고 있고, 그래서 화폐개혁을 하게 되면 실물자산을 사면 되는데요. 문제는 실물자산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땅을 사라고 하고 있고요. 금융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달러를 사더라고도 합니다. 그 밖에 모두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저런 투자 대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물자산 중에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건데요. 화폐개혁 시에 실물자산을 선택하는 기준은 황금성과 안정성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화폐개혁이라는 경제 급변기,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냐 하는 황금성과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인 안정성이 큰 자산이 우선하게 될 겁니다. 땅이나 달러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괜찮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땅은 황금성 측면에서 취약하고 달러는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자산보다 역시 취약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황금성과 안정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소형 아파트와 골드바가 실물자산 중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유튜브들에도 다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지금까지의 화폐개혁에 대한 얘기들을 뒤집을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게 뭐냐? 정말 화폐개혁이 일어나면 아파트를, 집을, 땅을, 금을, 그리고 달러를 정말 사면 될까요? 화폐개혁만 하면 땅값이 막 오를까요? 만약에 화폐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권화폐 교환기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즉 국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주는 기간을 넉넉하게 지정하게 된다면 실물가치의 상승이 흔히들 생각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권화폐 교환 기간이 짧아야 국권화폐를 얼른 신권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실물자산 구입이 활발하게 일어날 건데, 국권화폐 교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주어진다면 지하자금을 가진 쪽에서는 굳이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프랑을, 독일은 마르크를, 영국은 파운드를 쓰고 있다가 유로화로 전환하는 화폐개혁을 했는데, 유로화로 화폐개혁을 했다고 해서 유럽 실물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화폐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들이 기존 화폐를 유로화로 교환해주는 기간을 최소 10년에서 무기한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으로 유럽연합은 유로화로의 화폐개혁에도 불구하고 실물자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부작용 없이 환율 안정, 물가 안정, GDP 증가 등의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최근의 화폐개혁인 1962년 제3차 화폐개혁의 경우 6월 10일 일요일 새벽을 기해서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발표하면서 국권화폐의 사용을 전면 금지해놓고 국권화폐의 청구권, 즉 국권화폐 교환기간을 6월 17일까지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즉 국권화폐 교환기간을 일주일로 한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실물자산 가격은 폭등을 했습니다. 이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화폐개혁을 하면 땅을 사라, 집을 사라 추천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화폐개혁 자체도 중요하지만 화폐개혁이 발표되면 국권화폐 교환기간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 지금까지 화폐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폐개혁을 진짜 하게 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예언하는 게 어렵지만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린다면 향후 몇 년 내에 화폐개혁을 할 확률은 저는 개인적으로 1% 미만이라고 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2014년에 30% 수준이던 5만원권 회수율이 2018년 기준으로 60%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보면 지하자금 규모도 꽤 많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정치 집단이든 화폐개혁을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이용할 거라는 그런 전제 자체가 저는 과도한 설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1%의 확률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화폐개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혹시라도 화폐 개혁이 일어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권화폐 교환 기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폐 개혁에 대한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그 아재의 생각이었습니다.